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을 마치고 아침 새벽 5시부터인가요? 국무회의를 하셨는데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님의 책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지에서 큰 뜻을 품다. 어느 날 오후 5시경 나와 함께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던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정혜선 씨가 주민교회 지하실로 찾아왔다. 변호사님 배고프시죠?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생선초밥을 건네주는 것이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목이 메어 밥알이 입 안에서 돌돌 구르기만 하고 잘 넘어가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혜선 씨가 기어이 울먹이기 시작했다. 너무 억울하고 암담하고 막막해서 흘러내리는 눈물이었다. 도무지 뾰족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그 상황이 참담했던 것이다. 초밥을 내려놓고 말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 나는 암담한 현실이 오히려 희망을 만드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세상을 바꾸죠? 정혜선 씨가 눈물 맺힌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가 성남시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겁니다. 시장을 바꾸고 시의회 의원들을 바꿔야죠. 세상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바꿔야죠. 그때 절망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발견한 기분이 들었다. 갑자기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했다. 때마침 2004년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되어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후보자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전액 보전해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만 하면 선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성남시장에 출마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만약 시장이 당선된다면 성남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봤다. 시정을 싹 바꿔야지. 그래서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지. 나는 자신 있었다. 물론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성남시립의료원부터 건립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결심이 서자 마음이 급해졌다. 일단은 수배자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다. 안동지청에서 검사보로 일할 때 인연이 되었던 이동근 지청장은 그 무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가 나를 위해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섰다. 이재명 변호사는 내가 안동지청에서 검사보로 데리러 있을 때 검사하라고 설득했던 친구야.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실력인데 고집을 세워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더니 이렇게 되었지. 실력 있고 좋은 친구야. 그런 사람이 구속시켜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면 이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동근 변호사는 성남지적장을 찾아가 이렇게 설득했다. 결국 사건은 벌금 500만원 내는 것으로 종결되었고 나는 변호사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성남시립의료원은 나에게 3번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2004년 3월 25일 47초 만에 날치기 부결되었을 때 처음 울었다. 그리고 4일 뒤인 3월 28일 피신 중이던 교회의 지하실에서 정치에 뛰어들기로 결심한 날 2번째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만 10년이 지난 2013년 11월 14일 드디어 성남시장 자격으로 성남시립의료원 착공 발파 버튼을 누르던 날 3번째 눈물을 흘렸다. 첫 번째 눈물은 비통했지만 3번째 눈물은 승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앞으로도 정치 인생에서 이 3번째 눈물처럼 기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울보라는 별명으로 불려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 부강억약에서 억강부약으로.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 때 서울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줄 모르는 곳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꽤 오랫동안 알지 못했다. 어른이 되어서야 몇 차례 씁쓸한 경험을 통해 서울은 도둑놈, 사기꾼들이 많은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정치에 입문한 뒤로 서울이 그냥 서울이 아니라 부정부패의 공화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물론 서울은 그런 도둑들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이룩한 위대한 도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서울은 또한 국민이 당당히 누려야 할 행복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거물급 도둑들의 터전이기도 하다. 도둑에는 작은 도둑과 큰 도둑이 있다. 작은 도둑이 잡히면 곧장 감옥에 가지만 큰 도둑은 유유히 빠져나간다. 그들은 재판을 받아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일쑤다. 좀도둑들은 감옥에서 형기를 꼬박 채우는 동안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 같은 큰 도둑들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재벌들의 모습을 그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정조사위원들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증인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키는 것조차 쉽지 않다. 이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다시 한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며 절망감에 빠진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국민 대다수의 편이 아니라 한 줌도 안 되는 사기꾼과 도둑들의 편이다. 장자를 보면 도둑의 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도둑의 도. 도둑에게도 도가 있다. 남의 집에 어떤 재물이 있는지 그 소재를 아는 것이 성이요. 먼저 담을 타다가 들어가는 것이 용이요. 재물을 턴 뒤 맨 뒤에 나오는 것이 의이며 도둑질을 감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지고 도둑질한 재물을 고루 나눠 갖는 것이 인이다. 예전에는 하다못해 도둑들에게도 철학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사범이나 정치사범 같은 큰 도둑들에게는 장자가 말하는 도둑의 도 5가지 중 어느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주체할 수 없는 욕망뿐이다. 누가 뭐래도 오늘날 가장 큰 도둑은 부패한 정치인들이다. 그들은 최근 10년 동안 국민 전체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피 같은 세금을 농탕질해왔다. 그리고 그 거물급 정치인들의 최상층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두 대통령이 있다. 부질없는 짓인 줄 알지만 다시 한번 역사를 두고 만약에 라는 가정을 해본다.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7년 17대 대선에서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그는 BBK 사건으로 감옥에 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통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 자리에 앉히지 않았더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BBK 사건보다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더 큰 죄가 있다. 그를 감옥으로 보내야 할 진짜 이유는 재임 기간 동안 국민이 낸 혈세를 너무나 터무니없이 낭비했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에 22조, 해외 자원 외교 실패로 35조 등 엄청난 세금을 날려버렸다. 여기에 방산 비리까지 포함시킨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후로도 대한민국의 정권을 교체시키지 못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다. 2000년 6월 15일 공동선언 이후 남북 경협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부는 2016년 2월 10일 전면 폐쇄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124개의 기업들은 떠밀리다시피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투자한 것들에 대한 보상 한 푼 받지 못했다. 어디 그뿐인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여실히 드러난 정치 권력, 재벌의 정경유착 비리를 통해 국민은 알게 되었다. 90%의 국민이 어째서 서민층으로 전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은 이승만 정권부터 오늘날까지 뿌리를 뽑지 못한 병폐이지만, 비선실세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재벌과 권력의 관계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 관계도 아니고, 다만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만으로도 재벌들이 돈을 갖다 바쳤다. 세월호 7시간은 또 어떠한가? 모든 의혹을 접어놓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에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사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한 것이다. 대한민국 100만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의 수장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사저에 머물기가 다반사였다. 명백한 공무원법 위반이었다. 국가 공무원이 법을 어겼을 때는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법을 어기면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법률로도 개성공단을 폐쇄해서 관계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손해배상해 주고도 그 액수만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과 개성공단 폐쇄 조치 두 가지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나오는 즉시 구속해야 한다. 삼국지 위지를 보면 억강부약이란 말이 나온다. 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라는 뜻으로 흔히 정도 정치의 근본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부강억약이라는 말도 있다. 백성 위의 군림에 권력을 휘두르는 전제군주들의 정치의 형태가 여기에 해당한다. 강한 자를 돕고 약한 자를 억누르는 오늘날의 정치 역시 북강억약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흔히 이명박 근해 정부로 불리는 가짜 보수 정권은 그동안 부자 감세를 내세워 재벌들이 부를 축적해 하고 중상층까지도 서민으로 끌어내미로써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을 극대화시켜왔다. 1%의 재벌들을 포함한 고소득층 10%에게 치부의 기회를 몰아주고 일반 국민들 90%에게 균등한 기회를 박탈하여 서민층으로 몰락해 한 부강억약의 당사자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할 주인은 바로 국민들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두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정도인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국민은 주인이고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나란 일을 하라고 뽑은 머슴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머슴의 본분을 잊고 그 권력을 이용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으므로 마땅히 죗값을 받아야만 한다. 이번 기회를 본보기를 보여주어야만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10년, 20년 전부터 역사에 대한 생각감, 그리고 억강부약, 이런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뉴스에서 이재명 대통령님 일하시는 걸 보면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오래 평생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